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썬데이 모닝 클럽, 일요일 아침 6시에 이렇게 통화하는 우리 둘. 벌써 오늘 12월이에요, 이제. 어느새 12월 1일이 됐네요. 이제 2024년도 다 갔네. 2024년, 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2024년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하셨어요? 자동차 날아다니고 로봇 타고 출근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쵸. 2025년은 그야말로 SF의 세계였는데, 진짜 한 달 앞으로 왔네요. 그러니까, 2025년.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 지나면은 21세기가 시작하고도 4반세기가 지난 거니까. 그렇죠. 이게 참, 생각보다 더디네요. 세상의 발전이. 근데 나는 세상의 발전은 더딘데 나는 수명이 이렇게 늘어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왜 세상이 막 그거 할 거라고 생각했지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변화는 나는 생각하지 못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수명이 늘어난 것도 난 사실 놀라워. 그것도 놀랍고 실제로 50대 중반이 돼 보시니까 예전에 생각하던 내가 50대 중반은 어떤 느낌일까 이거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솔직하게? 솔직하게. 난 너무 좋아. 아, 그래? 난 너무 좋아. 정말로.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 꿈도 감히 꿔보지 못한 그런 삶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은 게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20대 때 정말 저는 여행 다니는 게 그냥 꿈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해외여행 다니면서. 내가 그때 92년에 유럽 배낭여행 갔다 와서 95년도에 호주 여행 갔다가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은 막 장기 여행이 이제 빠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고 95년쯤 되니까 이제 막 한번 이렇게 한국에서 떠나가지고 막 1년씩 이렇게 유랑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데 이게 생각해보면 나는 약간 장남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맏아들로서 나는 그래도 뭔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반듯한 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더 이상 여행을 계속 하지는 못하고 그냥 한국에 들어가서 입사하고 취업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내가 50 넘어서 내가 그때 꿈꾸던 생활을 이렇게 누리게 될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내가 사실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거는 고령화인데 왜냐하면 내가 입사하고 내가 나이 30에 MBC 입사하고 내가 그때 봤던 96년도에 봤던 50대 중반의 선배들은 그냥 인생 마무리하는 분위기였거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난 내가 어렸을 때 맞아요. 진짜 MBC 입사했을 때 50대 중반 선배 그러면 그 선배는 그냥 인생 쫑 내고 이제 나는 그냥 뭐 슬슬 그냥 조금 쉬었다 가는 거지. 근데 지금 나는 솔직히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거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뭐 외모는 모르겠습니다만. 난 그냥 정말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난 정신적으로 내가 되게 활기가 넘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읽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로 좋아요. 56이라는 나이가. 저도 있고 비슷한 점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도 저희 직장에서 50대 넘어가면, 뒷방 늙은이라고 자타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돼보니까, 아니야, 나 아직 마음은 30대, 마음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 생각이 30대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맞아. 맞아. 30대랑 크게 다르지 않고. 근데. 뭔가 막 새롭게 뭐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있잖아, 막. 그렇죠.
그리고 막 오히려 막 번잡하게 하는 큰 번뇌가 없고, 뭐 젊었을 때는 누구 만나서 뭘 해야 되지, 돈은 뭐 커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게 막 완전 짓누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그렇지, 맞아요. 근데 물론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어도 그게 짓누르진 않아. 뭐 어찌 되지 뭐. 그리고 일단 우리는 한 사이클을 돌았잖아.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예요. 나는 20대 때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그 유랑자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방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내게 주어진 기나긴 생이라는 게 너무 길어. 나는 취직도 해야 되고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많으니까 감히 내가 여행을 하겠다는 생각 못 하는데 지금은 제가 여행 다니면서 편한 거는 나는 이미 그걸 다 한번 다 해봤고 이제는 정말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방랑자의 어떤 방랑의 이 바람에 할 수 있는데 아까 왜 뒷방 늙은이 그랬잖아요. 네. 난 이제는 50대가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학교 동아리 신입생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나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나 뭘 해야 되지? 그거 준비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회사 생활은 마무리를 하지만 기나긴 노후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되게 매력적인 시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 진짜 뭐 그런 갑자기 큰 병이 이렇게 급습하지만 않는다면 되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잔잔해진 상태에서 더 뭐 예를 들면 뭐 하나 잘못된다고 젊었을 때는 막 세상이 끝날 거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뭐 이거 이 문 닫히면 저 문 열리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마음 자세도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나 나나 이제 한 20-30년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지나고 나니까 왜 나는 인생이 요즘 와서 나의 그 유행어 중 하나가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잘못했네, 망했네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옛날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리로 가야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갈아타려고 요즘은 자꾸 무리하게 갈아타려고 그러고. 그렇지. 근데 나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게 인생이라는 걸 나는 깨닫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 깨달음은 50배 얻은 이 깨달음은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돼. 그냥 뜻대로 안 되면 그래 이것 또한 인생이지 뭐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박동 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의 나의 이 큐시트가 다 이제 틀어지고 있어. 뭐냐면 그래. 왜냐면 나는 처음에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면 한 사람의 작가와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해주세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들어봐봐. 한 사람의 작가는 누구냐면 이사카 코타로야. 이사카 코타로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내가 왜 지난주에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단편 소설집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연애의 행방. 나는 이번 주에 히가시노 게이고를 또 읽은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연애의 행방처럼 쓴 소설이 또 있을 거야. 근데 본인의 장기인 추리소설 그 분야에서 단편집이 나온 게 있는데 범인 없는 살인의 밤. 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것 뭐냐면 약간 추리소설이긴 한데 말랑말랑해.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기는 한데 이걸 살인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막 그런 어떤 이 말랑말랑한 얘기를 가지고 또 재밌게 써놓으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 히가시노 게이고가 최고지 하다가 잠깐만 머릿속으로 아니야 내가 원래 좋아하는 추리소설 일본 추리소설 작가가 따로 있는데 하면서 떠오른 게 이사카 코타로예요. 근데 제가 이사카 코타로를 한동안 읽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사카 코타로의 소설들이 영화화가 많이 됐어요. 이분은 정말 대중적인 소설을 쓰는 분이고 이를테면 골든 슬럼버라고 하는 일본 영화와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불릿 트레인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네. 그게 다 이제 원작자가 이사카 코타로예요. 글로벌 하시네. 아니 이분 소설이 워낙
뭐라 그래야 될까? 영상화하기 좋아요. 나는 이사카 코타로의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 글을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그림이 막 그려지는 그런 소설 있잖아요. 왜? 네. 사변적이지 않고 되게 막 그 이야기의 스토리 진행이 되게 이렇게 박진감 있게 막 달려가거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밀리의 서재 들어가서 이사카 코타로가 혹시 새로 책을 한 권 낸 거 있나?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그 사이에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 그리고 이사카 코타로가 1970년생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냥 50대, 40대, 50대 되게 왕성하게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어. 아, 이제 작가들도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작가들이 한 3-4편 이제 이 히트작을 내고 나면 그다음부터 좀 이렇게 조용해졌거든. 근데 이제 작가들도 고령화 시대라는 걸 실감을 하고, 그냥 쉬기에는 남은 여생이 길다. 열심히 부지런히 써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사카 코타로의 책만 읽으면서 살아도 앞으로 내 노후는 즐겁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또 찾아 읽은 게 뭐냐면 연금처럼 근육 리셋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이사카 코타로 쓴 책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운동 전문가께서 쓰신 책이고요. 네. 이건 정말 그냥 그러니까 운동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금처럼 근육 리셋. 이 책 잠깐만요. 저자가 홍정기라고 하는 지도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목에서 왜 연금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막 아름답고 멋진 근육이 아니라 약간 실속형 근육 같잖아요. 왜?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간 게 뭐냐면 20, 30대 그 바디 프로필 열풍을 보면서 막 그렇게 막 우람하고 크고 아름다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근육 운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근육 운동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근육의 경우 우리가 큰 근육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큰 근육보다도 작지만 질 좋은 근육이 이제 그걸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분이 질 좋은 근육의 특징을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뭐냐면 첫째, 신축성이 좋아야 된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근육이 편안하게 늘어나야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근데 이를테면 왜 운동 많이 한 사람 중에서는 왜 이렇게 몸짱들 중에서는 팔 근육을 지나치게 키워서 팔꿈치를 구부려도 손이 얼굴에 닿지 않아서 세수하기 어렵다. 이거 농사만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오. 근데 나도 그렇거든요. 내가 PT 시작한다 그랬더니 그 탁구 지도하던 탁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PT 같은 경우는 근육을 지나치게 키우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강한 큰 근육을 만드는 건데 그게 아니라 탁구는 사실은 작은 근육과 빠르고 민첩한 게 중요한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신축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협업력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위 관절들하고 이런 움직임이 또 좋아야 되고, 3번째로 민첩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이 3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길 가다가 보는 젊은 20, 30대들의 바디 프로필, 왜 이 피트니스 강사들의 그런 몸보다도 오히려 근육이 조금 작아도 빠른 근육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이 책 읽으면서 제가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전자책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또 내일부터 다시 방랑 모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러셨나 또? 예. 내일 제가 이제 출국하는데, 내일은, 베트남 푸꾸옥 섬에 가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다음은 스리랑카에 가고 그 다음에 대만까지 이제 이번 겨울은 사실 제가 좀 여행을 많이 다녀요. 작정하고 많이 다니는. 근데 이 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동안은 내가 이제 왜 헬스장 가서 이렇게 기구 운동을 못 하니까 기껏 조금 만들어 놨던 근육이 또 여행 다니면서 약간씩 또 줄어드나 걱정을 했는데 이 책을 후반부에서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근육에 대한 운동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분 참, 그 책에서 또 제가 되게 재미나게 본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50대, 60대 운동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 운동이. 네. 그러면서 막 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런 하지 말고, 65세 운동은 질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막 무거운 중량 운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쿼트, 런지 같은 동작들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요즘에 우리가 공원이나 산에 가면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막 이렇게 노인들이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 가지고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 보내기식 운동으로는 근육을 자극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노년기에도 슬슬 소일 삼아 운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된다. 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사카 코타로와 이 연금처럼 근육 리셋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했어. 왜냐? 끝나셨어? 나 지금 네. 아니야. 나 사실은 이걸 길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길게 이사카 해주세요. 코타로랑.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딱 통화 시작하면서 50대에 대해서 네.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럼 나 이 책을 소개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다시 책이 지금 또 꼬리를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내가 아직 소개를 할 생각을 못했던 게 중간까지 읽었고 나는 이제 다 읽고 나서 소개하려고 저기 꽂아놨는데 갑자기 이 얘기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게 책 제목이 뭔 줄 알아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오. 하고 와닿지 센데? 않아요? 예. 세죠.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부제가 이렇게 보면 설명해 놓은 게 퇴직을 앞둔 당신에게 다가오는 가장 절박한 질문. 아니, 이 책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책들이 나를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오지?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 책이 이제 생각 속의 집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냥 페이스북에 톡이 온 거예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놨는데도 가끔씩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 속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내가 왜 페이스북이나 내가 사실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이 나는 사실 이 얘기가 요즘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MBC PD로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드라마 연출을 하지 않는 드라마 PD 나는 그럼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질문을 던져왔잖아요. 네.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이 이 책을 딱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고 김민식 PD님이라면 이 책을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한 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라면서 해서 제가 봤더니 이분이 이 출판사 대표님이셨던 거예요. 혹시 그러면 1인 출판사신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1인 출판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을 받아서 보니까 편애니에 편집자 성함이 있는 걸 보니까 이분이 이제 대표시고요. 그래서 생각 속의 집의 대표님이 저한테 이 책을 보내줄 때 제가 읽으면서 근데 나는 한편으로 이게 되게 반가운 게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쓴 권민 저자가 휴먼 브랜드 에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브랜드에 대한 글을 책을 이제 쓰시는 분이거든요. 아니, 책 많이 낸 출판사인데요? 엄청 많이. 그리고 이 저자도 책을 많이 내셨고, 이 책은, 그러니까 이분이 33살에 브랜드 컨설팅 회사 이제 창업하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퇴직하거나 회사를 떠난 후에, 이제 50, 60 이후에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하면, 휴먼 브랜드, 개인 브랜드가 필요하잖아요. 저 이분 책 읽은 적 있어요. 심지어? 런던 나의 마케팅 성지 순례기. 이분 처음에 마케터였어요. 마케터. 저분 이 책 한 15년 전쯤 읽은 책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박동원 부장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 내가 무슨 책 얘기했을 때, 나 그 저자 책 읽은 적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 박동원 부장님도 진짜 많이 읽는구나. 아니, 이 책
이 책 되게 기획이 좋았어요. 런던에서 런던에 가서 그 런던 브랜드들의 주로 이제 사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책 굉장히 당시에도 신선했어요. 이분이 결국 출판사를 내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군요. 아니. 네. 이분은 권민 선생님은 네. 계속 그냥 저자로 일을 하시고 있고, 네. 나한테 이제 연락해 주신 그 대표님은 출판사 대표님은 따로 다른 분이에요. 네. 근데 하여튼, 네. 이 출판사에서 이분이 책을 내신 거지.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원래 이제 20대 커리어 시작을 광고 기획자 A였대요. 맞아요. 다 맞아요. 기획을 잘해, 그래서. 맞아요. 아마 그 런던 그 책도 기획이 좋았을 거야, 그지? 네, 마케팅 책. 그래서, 근데 이분이 광고 기획의 사회적 수명이 매우 짧다는 걸 일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대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도 광고 기획자 A는 주로 20대, 30대가 많지, 40 넘어서는 잘 안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좀 더 오래 하고 싶어서 이제 브랜드 컨설턴트로 이제 커리어를 쌓았고, 그리고 39살에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50살 넘는 브랜드 전략가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분은 저자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업계 평균 은퇴 나이는 50대. 그래서 40살부터 50대 이후의 삶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40에. 근데 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내가 그랬거든. 내가 30대 때 예능 PD로 일을 할 때 그때 예능 선배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일 열심히 해라. 예능 PD의 전성기는 30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실제로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는 나영석이나 김태호가 맨 처음 대중들에게 알리고 무한도전이나 1박 2일로 뜬 게 30대였어요. 그들이. 그래서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제 30대가 지는 거야. 근데 내가 나이 40에 늦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40에 둘째를 낳았으니 일을 오래 해야 되거든. 그래서 40 이후로 일하는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그건 드라마 PD였어.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이제 드라마 PD들 이를테면 특히나 이제 대장금을 연출한 이병훈 국장님은 50대 중반에 뜨셨어요, 그분이. 아, 그래요? 김태호나 이게 사람들이 이병훈 국장님 스토리를 또 이제 들으면 또 되게 재밌는데, 이분이 대장금을 연출한 게 이미 50대 중반이었고, 그리고 동의라든지 이산 이런 작품들은 MBC 정년퇴직할 나이 지나서 60 넘어서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병훈 국장님 대장금 만드는 거 보고 내가 나이 40에 늦둥이를 얻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나이 50이 넘어서까지 일하려면 뭘 해야 될까? 드라마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드라마 PD 사내 공모에 지원을 하고 바꾼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40대에 드라마 PD의 전성기는 40대거든요. 근데 그 40대를 내가 놓쳐버렸단 말이야.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사정상. 그 다음에 깨달은 게 그러면 50 이후, 60 이후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다가 이제 나는 작가가 되었거든요. 네. 내가 보기에 굉장히 전략적이시네요. 아니, 난 나름 되게 아니 근데 이 질문이 난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위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일하는 어떤 그 업종에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확인하라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그러네요.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근데 내가 만약 이를테면 인생 이모작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그 일에서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만약 30, 40대가 주라면은 다시 한번 살짝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6, 70에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일의 평균 연령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휴먼 브랜드의 삶은 75살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했고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브랜드가 되었구나라는 걸 나는 깨달았어요. 이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왜 그러냐면 이 책을 만들던 편집자가 잠깐만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한 대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분 있던데 페이스북에 그분 이러면서 나한테 이 책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PD님이라면 이 책이 와닿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요걸 기획했던 그러니까 권민 작가의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우리 권민 작가처럼 이미 이렇게 브랜드로 사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러고 연락을 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 제목이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가인데
이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고 제일 와닿을 사람이 김민식이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난 이 책 읽으면서 너무 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네. 그렇게 떠올려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나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그게 뭐냐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 우리가 왜 가끔씩 수족관에 이렇게 갇혀있는, 아쿠아리움에 있는 돌고래들 자연으로 방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경우에 다시 자연 생태계로 나아갔을 때 이 동물원에서 자라던 동물들이 자연 생태계로 이렇게 방류되었을 때, 방생했을 때 생존율이 5%가 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뭐 자연에서 사는 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천적을 얘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연 생태계에 나가면 천적을 만나게 되잖아. 네. 근데 동물원이나 수족관 안에는 천적이 없잖아요. 네. 천적이 없는 삶을 살다가 나갔을 때 그 천적을 만나면 얘들은 이제 생존 확률이 툭 떨어지는 거지.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MBC를 다니면서 MBC 선배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 나가서 천적한테 다 먹히던가요? 아니, 뭐, 여기는 다 떠나가지고, MBC에서 제가 예능 PD나 드라마 PD로 이렇게 30, 40대를 보내면서 내가 본 선배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그 생태계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예요. 그렇잖아. 드라마 감독이면은 현장에서는 최고야. 예능 PD,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공중파 예능 PD의 위상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시절에는요, 가요 PD, 가요 프로그램, 이렇게 가요 순위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가요 순위 프로그램 PD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온 절대 반지를 끼는 것 같대요. 갑자기 수첩을 펼친다는 거야. 살생부. 그동안 나한테 내가 캐스팅했을 때 말 안 들었던 손봐줘야 될 매니저가 누구지? 얘들 한번 좀 혼 좀 내주자. 그걸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가요 순위 프로그램 PD였거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거 완전 절대 반지다. 그걸 끼는 순간 사람이 권력에 이제 쾌락에 젖어서 사람이 망가지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살다가 퇴직이라는 건 뭐냐면 나가서 드디어 이제 천적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권민 저자가 말하는 천적은 누군 줄 알아요? 누구예요? 생계랍니다. 생계. 이게 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다움을,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자기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다워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분은 실제로 2012년에 낸 책이 제목이 자기다움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답게 사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다움을 찾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천적은 생계. 우리가 나답게 살고 싶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50대 중반 이후에는 생계의 어떤 그 부담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 자유를. 그러니까. 맞아. 이게 경제적 자유가 필요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분이 이제 이 중장년의 질문 3종 세트를 갖다가 이제 저기 책에서 그걸 하는데, 뭐냐면 은퇴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훅 나왔어. 바깥에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주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지? 지금껏 나는 뭐 했지? 이제 나는 뭐 하지?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없는 중장년 질문 3종 세트를 이제 받게 되면은, 다시 이제 질문을 던진대요. 이번에는 나는 무엇을 잘하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진짜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고.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에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대답하기 힘든 마지막 질문이 훅 하고 들어온대요. 그럼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진짜 원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퇴직 이후에 기나긴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나는 이사카 코타로와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만 읽어도 너무 즐거운데 나는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잘하는 거 아주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잘하는 건 뭐냐면 책을 읽고 책에서 배운 것을 나는 사람들과 나눠주는 일을 나는 좋아한단 말이야. 그 일을 나는 계속 하고 싶단 말이야. 네. 그러고 나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그래. 그 좋다.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네, 저는 이 책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 책에 대해서는 되게 또 제대로 한번 리뷰를 써서 또 블로그에도 올리고 많이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이 질문을 한번 가슴에 품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군가. 그리고 이게 결국 자기 브랜드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 브랜드. 요즘 또 화제 책이 또 송기령 작가가 그렇죠. 호명사회 또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예, 읽지는 않고 또 책 새로 냈는데 시대예보 시리즈 내어 보니까 시대예보의 두 번째. 지난번엔 핵개인의 시대였고 이번에 호명사회라는 이름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요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미국의 그 웹사이트들 중에 보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사이트 셀레브리티 예, 어느 한 특정 분야에서 이제 구루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게 인사이트 셀레브리티라는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방금 생각해내는 건데 나는 지금 딱 들으면서 몇몇 사람들이 막 떠올랐거든. 네. 근데 너무 좋은 이 호명이다. 이름을 잘 지어주셨는데. 근데 이분들이 보면 특이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그런 게 잘 없던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을 웹사이트로 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통. 누구닷컴. 예, 예를 들면 뭐 맞아. 빌게이츠닷컴. 그렇지. 그다음에 뭐 케빈 켈리라고 그 기술 사상가 있잖아요. 케빈 켈리. 그러니까 예전에 왜 저기 그 인생 조언 그 책 이렇게 네네. 한번 소개했었던. 네, 기술의 충격 뭐 이런 걸로 유명한. 맞아. 그리고 또 누가 있냐? 하워드 막스라고 투자계의 구루가 있는데 그분도 하워드막스닷컴. 이제 그냥 자기 이름이 그냥 닷컴에 예. 박히는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수준에 오른 분들은 그리고 스티븐 킹닷컴. 다 그냥 자기 사이트가 뭐 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앞에 타이틀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이름 닷컴인 거야. 그게 다 있고 거기서 뭘 하시나 보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사이트인 거예요. 물론 그거를 뭐 상품을 파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새롭게 어떤 발견을 했는지를 처음에 거기 올리고 그걸 최초 발신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 같은 분은 그분이 또 유명한 게 하워드 막스의 노트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분의 이제 투자사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실무는 거기 원래 있던 분들이 하고 한 발 물러서서 좀 큰 생각을 짚는데 집중하시는데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지. 짜잘한 일들은 이제는 위임하고 나는 그냥 큰 그 세상의 이 흐름을 읽는 큰 변화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 후배와 이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하워드 막스의 노트가 한 분기 정도의 주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그거는 내 수십 년의 투자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런 걸 것 같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그래서 이거를 뭐 세컨 무슨 웨이브라고 이름을 한번 그리고 키워드를 너무 잘 뽑으세요. 그래서 그 노트가 길지 않거든요. 네, 길지 않은 노트를 거기 처음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책으로 출판도 됐을 것 같은데. 책, 그 정도는. 책도 뭐 찾아봐야겠다. 가끔 내시죠. 알았어. 책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노트를 며칠 지나면
그 자기 그 회사에 누군가가 호스트를 하고 자기가 출연해서 팟캐스트를 하나 만들어요. 노트가 나오고 며칠 지나면 팟캐스트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쭉 글을 쓰고 그다음에 누군가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풀어주는 그런 것도 하시고요. 그 스티븐 킹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주로 그 자기가 쓴 글들을 쫙 분류별로 해놓고 또 책이 전면에 물론 나와 있지만 그런 어떤 아카이브 같은 역할도 하고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또 빌 게이츠도 에세이를 가끔 줘서 어떤 굉장히 신선한 화두를 던지잖아요. 그 화두를 던지는 글도 거기서 최초 발신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자선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만약에 지금 원자력 발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봐야 돼. 이런 큰 화두도 거기서 던지시고 그거를 다 자기 이름을 내건 웹사이트를 갖게 되는데 결국 우리 김 작가님도 구루가 되셔서 자기 이름 김민식닷컴을 언젠가 제가 일단 사이트부터 잡읍시다. 사이트부터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 사이트를 그때 가서 하시려고 하면 구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이트부터 잡는 걸로. 근데 나는 지금 이제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송기령 쌤이 하시는 그 작업이 나는 시리즈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권이 핵 개인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커다란 조직 내에서 내가 그 조직의 일부로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핵 개인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뭔가 창업하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도구들도 많아졌고 그런 핵 개인의 시대라고 이분이 첫 책을 내고 나서 그 다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 핵 개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 가면 안녕하세요 MBC PD 김민식입니다. 그러면 MBC PD라는 걸로 내 설명이 다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MBC PD를 빼고 안녕하세요 김민식입니다인데 이렇게 돼야지. 근데 이걸 호명사회 김민식이라는 사람이 그럼 과연 어떤 브랜드인가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게 지금 방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하워드 막스 그러면 투자를 갖다가 정리해 주는 사람, 스티븐 킹 자기 소설을 쓰는 사람 이런 식의 어떤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정희원, 저속노화. 그렇지. 딱 그걸로.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흐름은, 근데 내가 사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생뚱맞은 악플이 하나 떠올랐는데, 네.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은 왜 저자들이 책을 쓰면은 유튜브에 나와서 그 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나는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책을 읽는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진짜 많단 말이야.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만약 한 10,000명이 어떤 영상을 조회를 한다면 그래도 그 중에 몇십 명은 책을 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는 이 사람 하는 얘기에 관심이 생겼는데 깊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읽어보고 싶어라고 하면 책으로 구매로 이어지니까. 네. 그래서 저자들이 영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저자가 영상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해서 보고 이제 댓글을 이렇게 보는데 그게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아유 지겹다 파리 피플 또 네? 뭐 팔아먹으려고 나왔구만. 근데 그걸 왜 봤어? 응? 근데 그건 또 왜 봤어? 나는 뭐냐면 댓글을 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 뭐냐면 그 댓글에 어떤 그게 있냐면요. 네. 내가 사실 이게 약간 그 노후 대비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 노후 대비에 대해서 누가 관심 있는지를 저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항상 이런 댓글이 달려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누군데요. 참 퇴직 몇 년 앞둬놓고 참 막막하던 차에 선생님의 이 선생님 이 얘기가 저는 너무 와닿습니다. 나는 딱 그 댓글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걸 나는 볼 수가 있거든. 소비자 반응을 볼 수가 있잖아. 네. 그리고 내 영상의 댓글보다 다른 사람 영상의 댓글 읽는 게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도 내 영상의 댓글은 왜 쫄깃쫄깃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그런 악플이 또 나한테도 그런 악플이 달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파티 피플이라는 말을 비꼬아가지고 팔이 피플이라 그래요. 왜냐면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왜 자기 물건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기 개인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파리 피플이라고 이제 약간 조롱하는데 나는 그 댓글을 읽고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영상의 주인공이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댓글을 쓴 사람이 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지, 안타깝지. 안타깝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 파리 피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을 팔아서 나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걸 산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고.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책 내고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나와서 강의하는 걸 가지고 아유 너 또 뭐 또 팔아먹으려고 나와서 이렇게 영업하고 다니는구나 라고 조롱을 하잖아요. 네. 그 조롱은 그 저자한테 가서 박히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쓴 사람 마음에 남아요. 네.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려고 할 때 그런데 나올 수가 있을까? 못 나와. 자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조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냐? 자기가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PD님은 사실은 악플 같은 거 무섭지 않아요? 뭐 블로그 하거나 책 이렇게 내고 그러면은 그게 악평 달리는 거 무섭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안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선풀을 달거든. 나는 내가 왜냐면 지금 나는 사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말 아침 6시에 하는 것도 나는 책 읽기에 대한 선풀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어. 너무너무 재밌었어. 와, 나는 그래서 이사코 코타로 너무 좋아해. 나는 권민희라고 하는 이 새로운 브랜드 이분 책이 너무 좋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아, 이분이 너무 좋은 책을 내줬어 라고 항상 블로그에 책을 리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책을 쓸 때도 누군가 나처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다니면서 악플만 달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감히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도 나한테 악플 달겠지. 이거는 쌍방향으로 작용하거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닷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자기가 만든 뭔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작업이고 나는 내가 가진 것을 파는 것, 즉 내가 브랜드가 되고 상품이 되는 거, 휴먼 브랜드가 되는 거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 참. 아니, 사실 불량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정성 들여 만든 좋은 상품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자존감이 낮으신 걸까요? 왜 그런 거? 아우 시간.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나는 그래. 그냥 계속 하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물론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걸 왜 끝까지 붙들고 봐? 그렇지.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보면 되지. 그 부분은 좀 나한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시간이 많으신가? 그러니까 왜 항상 보면 왜 이렇게 꼭 보고 야 네가 여기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이러해서 틀렸어라고 얘기를 댓글을 다시는 분들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영상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왜 네. 짧고 간단하게 딱 이렇게 그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 논리에 비약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 안 맞으면은 맞는 거 찾아보면 되지. 그걸 굳이 그걸 이렇게 들어와서. 근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얘기하고. 근데 우리 박동훈 부장님 참 이번 주에 읽은 거 뭐 혹시 소개해 주실 거 있는데 내가 아니, 시간이 너무 44분 갖고 있어서 안 돼. 내가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한번 드릴게요. 그 이분이 이제 브랜드 전문가시고 네. 이 책에서 내가 되게 재밌게 읽은 한 대목은 뭐냐면 사람마다 브랜드를 구매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대략 아래 단계를 거쳐서 구매한다라고 하면서 10단계를 하는데 1단계 있어야 한다. 생존을 위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뭔가 물건을 처음에 살 때는 뭐예요? 이거 있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은 1단계잖아요. 네. 이게 1단계가 충족이 되면 그다음에 2단계로 갑니다. 있으면 좋다. 없어도 돼.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근데 있으면 좋다. 그다음 3단계는 뭐냐면 타인과 같은 것을 가지고 싶다. 나한테 저게 없는데 누가 저걸 가지고 있어. 나 저걸 가지고 싶어. 난 이상 왜 그게 없지? 나는 왜 그래서 타인과 같은 것을 가지고 싶다고. 4단계는 자, 이제 타인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
5단계는 또 달라. 타인과 다른 것을 가지고 싶다. 남들 다 비슷비슷한 거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저거하고는 다른 것을 가지고 싶다. 근데 5단계까지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왠지 타인과의 비교잖아요. 네. 6단계부터는 이제 좀 진화가 됩니다. 어떻게 진화가 되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다. 남들이 이거 좋아하거나 말거나 나 그거 신경 안 써.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 그걸 가지고 싶다. 자, 7단계는 자신만의 물건을 가지고 싶다. 그 다음 8단계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싶다. 9단계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다. 네, 7단계네요. 이게, 난 자, 7, 마지막 7단계. 7단계. 7단계구나. 자신만의 물건을 가지고 싶다. 10단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다. 난 딱 깨달았어. 나는 사실 지금 10단계인 거예요. 나는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이를테면 나는 이사카 코타로의 전작읽기라든지 아니면 짝수달 해외여행으로 세계 일주 완성하기. 이런 그거는 돈만으로는 가질 수가 없거든. 이거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요. 진짜로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열정도 필요한 일이고 열정 없이는 이거 해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근데 나는 이게 단계가 되게 재밌어요. 그죠? 있어야 한다. 있으면 좋다. 타인과 같은 것을 가지고 싶다. 타인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 타인과 다른 것을 가지고 싶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다. 자신만의 물건을 가지고 싶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싶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다.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다.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질문거리가 자꾸 떠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 10단계를 들으면서도 막 질문이 떠오르거든. 네.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싶은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나를 표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이 질문을 한번 다 던지면서 한 주를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행이 꽤 길 것 같네요, 기간이. 근데 중간중간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대학원 성적 입력도 해야 되고. 한 방에 가시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난 또. 이제 저의 여행의 핵심이 그거잖아.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일은 또 해야 돼. 와서 또 강의도 합니다. 강의 이렇게 잡힌 강의들이 또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거는 푸꾸옥만 다녀오시겠네요. 네. 근데 바로 그 다음은 하여튼 다녀와서 또 일단은 다음 주는 제가 푸꾸옥에서 베트남 특파원으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베트남에 오래 계셨던 그 분이 있거든요. 애들 친구 아빠 중에. 근데 그분이 푸꾸옥에 계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푸꾸옥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진짜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부럽습니다. 저희가 그냥 딱 한 글자로 소개를 하면 베트남의 제주도예요. 섬이니까. 또 이제 막 미치지 또 이제. 또 불을 지피시네. 가야 할 곳은 많아. 자, 그래서 우리 박동 부장님, 우리 근력 운동 하면서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길게 60 이후에도 막 다니면서 책 읽고 막 인생을 즐길 수 있어. 오늘 주신 책들이요. 주신 책들 중에 읽고 싶었던 두 책이 마침 전자책 플랫폼에 있어서 제가 거기 바로 담았어요. 그렇구나.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여가가 생기면은 이사카 코타로의 책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재미난 작가예요. 알겠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혹시라도 이사카 코타로의 작품 세계가 궁금하면 브래드 피트가 나온 블릿 트레인, 그러니까 이 탄환 열차, 신칸센이 왜 총알 쏘듯이 빠르게 달려간다 그래서 별명이 블릿 트레인이거든요. 네. 이게 이 블릿 트레인 열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그걸 한 건데 이게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으니까 넷플릭스에서 보시고 이사카 코타로의 작품 세계를 한번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체적인 추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번 한 주도 즐겁게 푸꾸옥으로 보내셔요. 연결하겠습니다.